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 작품으로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알리사가 정원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4월 금운께 내가 펑그즈마리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은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나를 껴안아 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그녀가 나를 선뜻 받아주지 않아서 실망했지만 곧 이어서 나는 그녀가 우리들이 다시 만나게 된 첫 순간의 흔해 빠진 인사치레를 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고마웠다. 그녀는 정원 깊숙한 안쪽에 있었다. 나는 해마다 이철이면 한창인 라일락, 마가모, 금잔디, 베질리아 등의 꽃덩굴로 빽빽이 둘러싸여 있는 둥그런 갈림길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다. 너무 멀리서부터 그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아니 내가 오는 것을 그녀가 보지 못하도록 나는 정원의 다른 쪽인 나뭇가지 아래로 공기가 서늘한 그늘진 길을 따라갔다. 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하늘도 나의 기쁨처럼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나며 미묘하게 맑았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딴 길로 해서 오리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나는 알리사 가까이 바로 그녀 등 뒤에까지 갔다. 그녀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마치 시간마저 나와 함께 멈추어 버린 듯 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에 앞서오고, 그리고 행복 그 자체도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아마도 가장 감미로운 그 순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져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자 그녀는 내 발소리를 알아들은 듯 싶었다. 그녀는 벼랑간 불쑥 일어섰다. 놓고 있던 수가 땅에 굴러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로 팔을 내밀더니 자기의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얼마 동안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팔을 뻗치고 미소 띤 얼굴을 갸웃하고는 말없이 다정스레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온통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거의 지나칠 정도로 엄숙한 그녀의 얼굴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 앳된 미소를 다시 보았다. 이봐 알리사! 하고 나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방학은 앞으로 12이틀이야.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더 머무르지 않을게. 그러니 말이야, 내일은 퐁그즈마르를 떠나야 해 란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무슨 신호를 하나 정해두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아무런 항의도 원망도 하지 않고 떠나버릴게. 알았지?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한결 수월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곧 식사하러 내려갈 때에 내가 좋아하는 그 자수정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은 저녁. 알겠어? 그게 나의 마지막 저녁이란 말이지. 하지만 눈물도 한숨도 없이 떠나가야 해. 하고 그녀가 다시 말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이지. 그래, 전날 저녁과 똑같이 그 마지막 저녁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와 작별할 거야.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했나? 하고 내가 의아해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야. 하지만 그 이튿날 아침 내가 나를 찾을 때면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을 거야. 그 이튿날 너를 찾는 일은 없을 거야.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내 입술에 갖다 댔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마지막 저녁까지는
내게 아무런 눈치도 보여서는 안 돼. 하고 나는 또 말했다. 너도 뒤에 올 작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눈치도 보여선 안 돼. 이제는 이 재회의 엄숙한 기분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서먹서먹함을 깨트려야 할 차례였다. 간절히 바라지만 하고 나는 말을 이었다. 내 곁에서 지낼 이 며칠간이 예전의 그 날들과 똑같았으면 참 좋겠어. 말하자면 우리가 이 며칠을 무슨 특별한 예외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만 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웃기 시작했다. 나는 덧붙여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해볼 만한 일은 없을까? 우리는 전부터 정원을 손질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곤 했었다. 얼마 전에 먼저 있던 사람을 대신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정원사가 들어와 약 2달 동안이나 내버려 둔 채 있었기 때문에 정원은 손볼 일이 많았다. 장미 나무들도 정기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그나마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들엔 시든 가지가 잔뜩 뒤엉켜 있었다. 어떤 장미 덩굴들은 잘 받쳐주지 않아서 땅에 쓰러져 있었고 잔 덧가지들이 다른 가지들을 시들게 했다. 우리가 손질한 장미들을 우리는 곧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들을 돌보아주는 일로 우리는 분주하기도 하였거니와 처음 사흘 동안은 심각한 말을 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라도 그 침묵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차차 서로 익숙해졌다. 나는 어떠한 설명보다도 이러한 습관에 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기억마저도 이미 우리 사이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고 번번이 내가 그녀에게서 느끼던 두려움도 그녀가 나에게서 두려워하던 마음의 긴장도 이제는 이미 누그러져 가고 있었다. 지난 가을에 쓸쓸했던 방문 때보다도 한층 더 앳된 알리사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아직도 그녀와 키스해 본 적이 없었다. 저녁마다 나는 그녀의 블라우스 위에서 금빛 고리에 매달린 자수정의 그 조그만 십자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내 가슴에서는 다시금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희망? 아니, 그건 이미 확신이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알리사도 역시 느끼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리사를 의심할 수 없으리만큼 내 자신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츰차츰 우리의 화제는 대담해져 갔다. 알리사. 상쾌한 대기가 웃음을 머금고 우리의 가슴이 꽃처럼 피어나던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줄리에트도 행복하고 하니 이제 우리도.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너무도 이상스레 창백해지는 바람에 나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제롬! 그녀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곁에서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해질 수 없을 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내 말을 믿어줘. 우리는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이 행복 외에 뭘 더 바란단 말이니? 나는 격렬하게 소리질렀다. 그녀는 속삭이듯이 이야기했다. 성스러운 것을. 그 목소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러한 말일 거라고 짐작했다. 내 모든 행복이 날개를 펴고 내게서 빠져나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너 없이는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해. 하고 나는 그녀의 무릎에 이마를 파묻은 채 어린애처럼
그러나 서글픔이라기보다는 사랑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너 없인 못해. 너 없인 못해. 그 일이 있은 후 그날도 여느 날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저녁 때 알리사는 자수정의 그 조그만 목걸이를 달지 않고서 나타났다. 나는 충실하게 약속을 지켜 그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길을 떠났다. 그 다음 날 나는 다음과 같은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셰익스피어의 시 몇 줄이 인용구로 적혀 있었다. 다시금 그 선율을, 그건 꺼질 듯 쓰러지는 선율이더라. 오, 오랑캐꽃 언덕 위로 향기를 불어주며 숨을 쉬는 달콤한 남풍처럼 내 귀에 들려왔다. 됐어, 이제는 그만. 그건 아까처럼 달콤하지가 않구나. 그래, 나도 모르게 나는 아침 내내 너를 찾았어. 제롬, 난 내가 떠났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 우리의 약속을 지킨 내가 원망스러웠어. 나는 이것이 장난이려니 생각했었지. 그래서 덤불 하나하나마다 그 뒤에서 혹시 내가 나타나지나 않을까 하고 살펴보기도 했지.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떠나버린 것은 사실이었어. 고마워. 나는 끈질기게 내 머릿속에 떠도는, 그리고 당장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몇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또 만약 그 생각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해주어야 할 일을 등한히 했다는 느낌과 마땅히 너의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장차 생각하게 될 것 같은 야릇하고도 명백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머지 온종일을 보냈어. 내가 펑그즈마리에 머물러 있던 동안에 처음 몇 시간 나는 내 곁에서 느낀 내 몸과 마음의 그 야릇한 충족감에 놀랐고 이내 그 충족감이 불안스러워졌어. 이상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충족감이라고 너는 말했지만 오, 나를 불안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충족감이었어. 내 말을 잘못 이해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가장 격렬한 내 심정의 표현일 뿐인 것을 까다로운 어떤 이론으로, 오, 그 얼마나 어설픈 이론인가 생각하지나 않을까. 나는 무엇보다도 그게 두려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닐 거야 라고 내게 한 말 기억나? 그때 나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나 아니야. 제롬, 그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 제롬, 만족시켜 주어서는 안 되는 거야. 더할 나위 없는 환희에 가득 찬 그 충족감. 나는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지난 가을 우리는 그러한 충족감 뒤에 어떠한 슬픔이 깃들고 있었는지 깨닫지 않았니? 진실한 행복. 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족감이 진실된 것이 아니도록 해주실 거야. 우리는 다른 또 하나의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것이야. 전에 우리의 편지 왕래가 지난 가을에 우리들의 재회를 망쳐놓았던 것처럼 어제 내가 여기 있었다는 기억이 오늘 내가 쓰는 이 편지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구나. 내게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그 황홀감은 어떻게 된 것일까? 편지를 주고받고 서로 만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열망했던 그 순수한 기쁨을 온통 없애버리고 만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나도 모르게 시비야의 오시노처럼 부르짖는다. 됐어. 이제는 그만. 그건 아까처럼 달콤하지가 않구나. 라고. 잘 있어. 내 사랑하는 제롬. 주를 사랑함은
여기에서 시작되노라. 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언제나 너도 알게 될까? 영원한 너의 알리사. 미덕이라는 함정에 대비해서 나는 아무런 방비도 없었다. 온갖 영웅적인 기분이 나를 현혹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끌어당겼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영웅주의를 사랑과 구별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리사의 편지는 가장 용맹스러운 열정으로서 나를 도취시켰다. 내가 좀 더 미덕을 쌓으려고 한 것도 오직 알리사만을 위해서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어떤 길도 그것이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 길은 나를 알리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 같았다. 아, 대지가 제 아무리 갑작스레 좁아진다 하더라도 다만 우리 둘만을 받들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넓다고 생각될 것이었다. 아, 나는 그녀의 미묘한 가장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겨우 올라간 또 하나의 봉우리에서 다시금 내게서 빠져 달아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긴 답장을 썼다. 지금은 그 편지 가운데에서 다소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한 구절만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녀에게 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사랑만이 내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 내 모든 덕행도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며 사랑이야말로 나를 나 이상의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것 같아. 만일 너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나는 극히 평범한 인간이 머무르고 있는 보통의 높이로 다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아. 너와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험준한 길이라도 언제나 가장 좋은 길처럼 여겼던 거야. 내가 이 편지에다 무슨 말을 덧붙여 놓았기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회답을 쓰게 되었던 것일까? 그렇지만 제롬, 성스럽게 된다는 것이란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인 거야. 그녀의 편지엔 이 의무란 낱말에 밑줄이 3번이나 그어져 있었다. 만약 내가 믿어온 그 사람이라면 너 역시 이 의무를 피하지는 못할 거야. 이것이 전부였다. 우리의 편지 왕래가 이것으로 끝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교묘한 충고나 굳건한 의지로서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감했다. 그런데도 나는 거듭 길고 애정이 넘치는 편지를 썼다. 3번째 편지를 붙인 후에야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나의 벗, 다시는 내게 편지를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라도 내가 했다고는 생각지 말아줘. 다만 나는 편지 쓰는 것이 더 이상 마음 내키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내 편지는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이렇게까지 내 생각이 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죄스러워져. 이젠 여름도 멀지 않았어. 잠시 동안 편지하는 걸 그만두기로 하고 7월 하순의 2주일 동안은 퐁그즈마리에 와서 내 곁에서 지내주었으면 해. 승낙하겠어? 만일 승낙한다면 답장하지 마라. 내 침묵을 나는 승낙의 표시로 여길 테니까. 그러므로 내가 답장하지 않기를 바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내게 부과했던 마지막 시련이었다. 몇 달 동안의 공부와 그리고 몇 주 동안의 여행 뒤에 내가 퐁그즈마리에 다시 갔을 때 내 마음은 극히 안정되어 있었다. 이 짤막한 이야기로서 처음에는 나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얼른 독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때부터 나를 온통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그 비탄의 원인을 여기에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녀의 그 더할 나위 없이 억지로 꾸민 가면 밑에서 여전히 사랑이 용솟음치고 있었음을 느끼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하여 오늘날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용서도 구할 수 없지만 처음에 나는 오직 그 꾸민 가면밖에는 보지 못했고 지난날의 내 애인의 모습을 다시 찾아볼 길이 없다고 알리사를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때조차도 나는 너를 나무라지 않았어. 알리사, 다만 지난날의 너의 모습을 이제는 더 찾아볼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에 울었을 뿐이었어. 너의 애정에서 오는 그 침묵의 술책과 잔인한 그 기교로서 내가 품었던 사랑의 힘을 측정할 수 있게 된 지금 내가 더욱더 가혹하게 나를 슬프게 하면 할수록 나는 너를 더 사랑해야만 될 것인지. 경멸, 무관심, 아니다. 이겨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맞부딪혀 싸울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따금씩 망설였던 것이고 내가 내 불행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해보았다. 그토록 내 불행의 원인은 미묘한 것이었고 그토록 알리사는 교묘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한탄했던 것일까? 그녀가 나를 대해주는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상냥해 보였다. 전에는 결코 이보다 더 친절하고 이보다 더 상냥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첫날에 나는 거의 속아 넘어갔다. 납작하게 바싹 졸라맨 머리 모양이 표정마저 아주 달라 보일 정도로 그녀 얼굴의 생김새를 딱딱하게 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었단 말인가. 거칠거칠하고 보기 흔한 천으로 지은 음침한 빛깔에 어울리지 않는 블라우스가 그녀 몸의 우아스러운 곡선을 손상시키게 한다는 것이 무슨 그리 중대한 일이었으랴.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그녀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바로 내일이라도 제 스스로 또는 내 부탁이라면 그녀는 고치리라고 어리석게도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보다도 우리 사이에서는 좀채로 그런 예가 없었던 그녀의 상냥스러움과 친절한 보살핌이 더 서글펐다. 나는 거기에서 애정의 충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심을, 그리고 말하기는 두려운 일이지만 사랑보다는 오히려 예의를 발견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저녁 때 응접실에 들어서면서 나는 늘 있었던 그 자리에 피아노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실망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아노는 지금 수리 중이야. 알리사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그러게 내 몇 번이고 말하지 않던. 거의 엄하다고 할 만큼 나무라시는 어조로 외삼촌은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도 쓸 수 있었던 것이니 고치러 보내는 걸 제롬이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잖니. 내가 서두르는 바람에 우리는 커다란 즐거움 하나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아버지, 새빨개진 얼굴을 감추느라고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정말 요즘은 너무도 신소리가 나서 제롬도 무엇 하나 쳐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칠 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던데 그래. 외삼촌은 말을 이으셨다. 그녀는 얼마 동안 그늘진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안락의자 덮개에 치수를 재는 데만 정신이 빠진 듯이 아무 말이 없이 있다가 갑자기 훌쩍 방에서 나가더니 한참 만에야
외삼촌이 저녁마다 드시는 탕약을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왔다.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그 머리 모양이나 블라우스를 바꾸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앞 벤치 위 아버지 곁에 앉아서 전날 저녁에도 하던 바느질이라기보다는 깁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자기 곁에 벤치나 테이블 위에 헤어진 양말짝들이며 짧은 양말짝들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놓아두고서는 줄곧 일감을 꺼내는 것이었다. 며칠 후에는 바구니 속의 내용물들이 냅킨이나 호디블 등의 속으로 바뀌었다. 이 일에 완전히 열중해 있는 그녀의 입술은 전혀 표정을 잃어버린 듯 했고 눈은 광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알리사! 첫날 저녁 나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에서 멋이 사라진 그녀의 모습에 놀라서 소리쳤다. 조금 전부터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왜 그래? 고개를 들면서 그녀는 말했다. 내 말이 들리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내 생각은 너무도 내게서 떨어져 있는 것 같기에. 아니야. 난 여기 있잖아. 하지만 이런 깁는 일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거든. 바느질을 하는 동안에 내가 곁에서 책이라도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어쩌자고 그렇게 열중해야 하는 일거리를 골라잡지?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하거든. 이런 일로 밥벌이를 하는 가난한 아낙네들이 허다하잖아. 내가 이따위 보잘것없는 일을 기를 쓰고 하는 게 무슨 전략이나 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녀는 대뜸 어떠한 일도 이보다 더 재미없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일밖에 하지 않았고 필경 다른 일에는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게 된 모양이라고 단언하는 것이었다.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줄곧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음성이 이 순간보다도 더 부드러웠던 적은 결코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끝없이 서글퍼지기만 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나는 당연한 이야기를 할 뿐인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니? 하고 말하는 듯 했다. 그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항의가 입술에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채 나를 억눌러 버리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장미꽃을 꺾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그해 들어 내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던 자기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희망으로 기대가 부풀었던가.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의 서글픔을 자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였다. 그 방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설레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아늑한 정적이 감돌아 알리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창과 침대 옆벽에 친 커튼의 푸른 그늘, 반들반들한 마호가니 가구들, 방 안의 정결함과 단출함, 그리고 그 고요함, 이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알리사의 티없는 순결함과 사색적인 우아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그녀의 침대 옆 벽에 이탈리아에서 내가 가져다 준 2장의 커다란 마사치오의 사진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보려는 참에 내 시선이 바로 그 옆 그녀가 애독하는 책들을 얹어두는 선반 위에 멈췄다. 이 조그마한 서가의 절반은 내가 준 책들이고 절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들로서 조금씩 이루어져 간 것이었다. 헌데 그 책들이 말끔히 치워지고 그 대신 그녀가 그저 경멸해 주었으면 좋을 듯 싶었던 저속한 신앙심에 대한 너절한 소책자들만이 쭉 꽂혀 있는 것에 눈이 갔던 것이다.
문득 눈을 들자 나를 지켜보고 웃고 있는, 그렇다, 웃고 있는 알리사가 보였다. 미안해 라고 그녀는 얼른 말했다. 내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 내 책꽂이를 보면서 그렇게도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다니. 나는 농담을 할 기분이 전혀 없었다. 아니, 알리사. 정말 이것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야? 그래. 근데 왜 놀라니? 지향이 풍부한 양식에 길들여진 지성인이라면 구토증을 느끼지 않고선 저 따위 몸이 건조한 것들엔 이미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했어. 난 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녀는 말했다. 이 책들의 지은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고 아무런 꾸밈 없이 나와 함께 이야기해주는 겸허한 영혼들이야. 그리고 난 이런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미사여구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야. 더욱이 이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는 어떠한 세속적인 찬양도 하지 않으리라고 말이야. 그래, 이젠 이런 것들밖엔 안 읽는 거야? 거의 그래. 몇 달 전부터는. 게다가 책 읽을 시간도 이젠 별로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최근에도 그 전에 내가 가르쳐 주어 감탄한 적이 있는 그 위대한 작가들 중에 어떤 이의 책을 다시 읽으려고 해보았지만 결과는 성경에 나오는 제 키를 한 자만 느려보려고 애쓴 사나이와 같이 되어버렸어. 그렇게도 엉뚱한 생각을 일으키게 한 그 위대한 작가란 누구를 말하는 거니? 그 작가가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한 것은 아니야. 그 작가의 저서를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든 거지. 파스칼이야. 아마 별로 좋지 못한 구절에 부딪혔던가 봐. 나는 안타깝다는 몸짓을 했다. 그녀는 아직 가지런히 매만지지 못한 꽃들에서 눈을 들지도 않은 채 마치 교과서라도 외우듯이 맑고도 단조로운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한순간 그녀는 내 몸짓에 멈칫 말을 중단하더니 이내 똑같은 억양으로 계속 말을 했다. 그 같은 말의 과장과 노력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도 그런 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거의 없지 않니? 때때로 나는 파스칼의 그 비장한 어조란 신앙의 설하기보다 오히려 회의의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해. 온전한 신앙이란 그토록 숱한 눈물을 흘린다거나 목소리를 떤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 파스칼의 음성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떨림이고 바로 그 눈물에 있는 거지. 라고 나는 반박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리사에게서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오던 그 어떠한 것도 그녀의 이런 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기억나는 대로 그 말을 옮기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 후 생각한 기교나 논리를 그 말에 갖다 붙이지는 않는다. 만일 그가 현세의 생활에서 우선 자기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면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현세의 생활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하고 나는 그녀의 이상스러운 이야기에 놀라서 물었다. 파스칼이 제의하는 그 확실치 않은 지복보다는 현세의 생활이 더 무거울지도 몰라. 그럼 너는 파스칼이 말하는 그 지복을 믿지 않는 게로구나. 하고 나는 부르짖었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장사꾼의 거래 같은 온갖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지복이 차라리 불확실한 편이 좋겠어. 신에 열중한 영혼이 덕행에 몰두하는 것은 보답을 받겠다는 희망에서가 아니라 타고난 고귀함 때문이야.
파스칼과 같은 고귀한 마음의 안식처를 찾은 그 신비로운 회의주의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야. 회의주의가 아니야. 장세니즘이야. 장세니즘은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교의입니다. 웃으면서 신비로운 그녀는 말했다. 헌데 그런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여기에 있는 이 가련한 영혼들은 하고 그녀는 제 책들이 있는 대로 몸을 돌리면서 자기들이 장세니스트인지 키에티스트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무엇인지 말해보라면 어지간히 난처해 할 거야. 이들은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풀잎처럼 아무런 악의도 괴로움도 아름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처하고서 오직 주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의 모습을 내세우지 않는 것으로서만 어떠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키에티스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살되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키에티즘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알리사!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불렀다. 너는 왜 내 날개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녀의 음성이 너무도 차분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만큼 내 고함 소리는 나에게조차도 우스꽝스럽게 과장된 것 같이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금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파스칼을 읽고서 내게 남은 거라고는. 그래, 그게 도대체 뭐야? 그녀가 말을 중단했기 때문에 나는 물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뿐이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녀는 더욱 또렷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이제는 정말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아. 이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위대한 사람들의 숭고함을 대하고 보면 그런 숭고함이 얼마나 빨리 이쪽을 숨가쁘게 하는지 정말 이상스러울 정도란다. 머리가 혼란해진 나는 대답할 말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만일 오늘이라도 너와 함께 이 모든 설교집이나 수상록 등을 꼭 읽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지만 하고 그녀는 말을 막았다. 내가 이것들을 읽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더 서글퍼질 거야. 정말 넌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난 믿고 있어. 그녀는 극히 간단한 어조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의 삶을 따로 떼어놓는 이런 말이 얼마나 내 가슴을 찢어 놓는가는 조금도 염두에 없는 기색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머리가 불붙는 듯 하였다. 난 좀 더 말하고 싶었고 울고 싶었다. 아마도 그녀가 내 눈물을 보았다면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벽난로 위로 팔꿈치를 짚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내 괴로움이 눈에 띄지 않는지 또는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는 건지 계속해서 조용히 꽃만 매만지고 있었다. 그때 식사를 알리는 첫 종소리가 울렸다. 어머나, 이러다간 점심 식사에 늦고 말겠네.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어서 가봐. 그리고는 무슨 장난에 대한 이야기나 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자 하고 말했다. 그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지 않았다. 알리사는 끊임없이 나를 피하는 듯 했다. 결코 일부러 몸을 피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다만 우연한 갖가지 일이 훨씬 급박하고도 중요한 요건으로서 불시에 대뜸 면할 길이 없이 밀어닥치는 것이었다.
나는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나 내 차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집안 살림이라든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간일의 감독이라든가 소작인들의 가정 방문, 그녀가 점점 더 정성을 기울이는 빈민들의 가정 방문이라든가 하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가까스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그 나머지 시간, 극히 짧은 시간 밖에는 차례가 오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분주한 그녀를 그저 바라다 볼 뿐이었다. 알리사가 얼마나 나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아마 거의 느끼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런 자질구레한 일에 쫓겼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러한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스스로 단념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극히 짤막한 대화도 그런 사실을 더욱더 깨우치게 했다. 알리사가 잠시 동안 틈을 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도무지 어설프기만 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해서였고 그녀는 그런 이야기조차 마치 어린애 장난이나 하는 것처럼 만들어줄 뿐이었다. 그녀는 멍청하니 웃음을 띠면서 내 곁을 재빨리 지나쳐 다녔고 나는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간혹 그녀의 미소에서 나는 무언지 모멸과도 같은 것, 적어도 어딘지 비웃음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았고 또 그녀가 이렇게 하여 내 욕망을 피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비난받을 짓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내가 그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녀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 수 없게 되어 모든 불평불만을 스스로에게 돌리곤 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토록 행복을 기대했던 며칠은 흘러가 버렸다. 나는 그날들이 달아나 버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 날짜의 수요를 느려본다거나 시간의 흐름을 늦추고 싶지도 않았다. 그만큼 나의 고통은 하루하루 깊어만 갔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기 전전날 알리사가 나를 동반하여 폐광이 된 이해함 채굴터의 벤치에 갔을 때 안개 한 점 없는 지평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파랗게 물들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흘러가 버린 지난날의 가장 어렴풋한 추억까지도 또렷하게 헤아려지는 듯한 맑은 가을 오후였다. 나는 원망을 참을 수 없어 오늘의 불행이 어떤 행복을 잃었기에 이처럼 된 것인가를 말하였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그녀는 대뜸 말했다. 넌 지금 어떤 환영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는 거야. 아니야. 결코 어떤 환영에 대해서가 아니야, 알리사. 상상적인 어떤 인물과. 아, 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알리사는 내 애인이었어. 나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어. 알리사, 알리사, 너는 내 사랑하던 여자였단 말이야. 너는 그때의 너를 어떻게 해버린 거지? 무엇이 돼버린 거냐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 송이의 꽃잎을 천천히 뜯으면서 얼마 동안 아무 대꾸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롬, 왜 그전보다는 나를 덜 사랑한다고 아주 솔직히 말하지 않지?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라고 나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내가 이보다 더 널 사랑한 적은 없기 때문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예전의 나를 아쉬워하고 있는 거야.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서 살짝 어깨를 들어올리면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내 사랑을 과거에다 붙들어 놓을 수는 없어.
땅이 내 발밑에서 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것에나 매달리고 싶었다. 사랑도 다른 모든 것과 함께 흘러가 버리는 거야. 내 사랑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도 차츰 쓰러져 갈 거야. 제롬이 지금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알리사는 이미 이젠 제롬의 추억 속에 있을 뿐이야. 언젠가는 알리사를 사랑한 적도 있었지 하는 기억밖에 남지 않을 날이 올 거야. 너는 마치 다른 무엇이 내 가슴 속에 너를 대신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내 마음이 이젠 더 사랑을 해서는 안 되게 되었다는 투로 말하는구나.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해 왔다는 것은 이젠 더 생각나지도 않니?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괴롭히는 게 이렇게 즐겁게 보일 수가 있을까? 나는 그녀의 창백한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냐, 아냐. 알리사의 마음은 변치 않았어. 아니 그럼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잖아. 하고 나는 그녀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녀는 더 자신 있게 말을 이었다.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설명될 거야. 왜 터놓고 말 못하니? 무슨 말?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 그만둬. 나는 곧장 나도 또한 그녀 못지않게 나이를 먹었고 우리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예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침착해 있었다. 유일한 기회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 버렸다. 나는 말다툼에 이끌려 듦으로써 유리했던 점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틀 후에 나는 퐁그즈마르를 떠났다. 그녀와 내 자신의 불만을 품으면서 또 내가 그때까지도 미덕이라고 부르던 것에 대해 막연한 혐오와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집념에 대하여 원한을 품으면서 그 마지막 해우에서 나는 내 사랑의 과장,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열정을 다 소비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에 내가 반대해 보려던 알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항변이 끝나버린 다음에도 여전히 생생하고 의기양양하게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그래, 그녀의 말이 옳았는지도 몰라. 나는 하나의 환영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랑했었고 지금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알리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분명히 우리는 나이를 먹었다. 내 가슴을 온통 얼어붙게 한 소름 끼치는 그녀의 멋없는 변화도 결국 따져보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조금씩 그녀를 한층 더 높이 떠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그녀를 장식해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그러한 내 수고에서 지금은 피곤 이외에 그 무엇이 남아있는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자마자 곧 알리사는 자기의 수준, 그 평범한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으며 나 자신도 그 수준에까지 다시 내려와 있었다. 그러나 난 그 수준에서는 이미 그녀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 아,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서 그녀를 올려놓았던 그 높은 곳에서 다시 그녀와 만나려면 그 덕행에 대한 힘든 노력도 이제는 얼마나 터무니없고 꿈같이 여겨지는 것인가. 조금만 긍지가 덜했던들 우리의 사랑은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을 잃은 사랑에 집착한다는 것이 이제부터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고집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충실한 것도 아니다. 구태여 충실하다고 말해본들 무엇에 대한 충실일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과오에 대한 충실일 따름이다. 가장 현명한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던 차에 아테네 학원의 추천을 받고서 나는 아무런 야망도 흥미도 없이 다만 떠난다는 생각에 무슨 탈출이나 하는 것처럼 기꺼이 당장 입학을 승낙하였다.